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이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지금 관세 발송 대상국을 보니까 서한 발송 대상국을 15개국. 8월 1일부터 이제 관세 발효가 될 것이다. 네. 예. 아마 월요일 날 서한을 보내겠다 했으니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최소한 12개국, 많으면 15개국 정도로 했는데 서한 받는 나라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그런데 조금은 이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 주말 너무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또 일론 머스크발 또 뉴스가 그거잖아요. 신당 창당이요. 예, 참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니, 그나저나 머스크는 한다고 하면 하는 인물인가 봐요. 두 사람 다 그렇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죽하면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자기 최측근을 나사 임명해달라고 했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해 충돌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 약간 이제 미국에서 약간 그 잡음이 들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그러네요. 이번 주 오늘 첫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그걸로 봐서는 크게 그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6월 20일 날 종가가 거의 고점에서 3,022포인트 그리고 나서 우리 6월 24일 날 그걸 해버렸는데 전쟁 끝났다는 소리에 전쟁 종료 SNS가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쯤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날 갭업하면서 3,061포인트로 갭 출발했던 6월 24일 날 나왔던 그 갭을 갖다가 이제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오늘 한번 시장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한번 좀 오늘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은 신경이 곤두서는 날 같습니다. 오늘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편이세요? 머스크 편이세요? 너무 단도직입적 아니세요? 전자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편이다. 네. 일론 머스크도 참 그거 하네요. 선택하는 카드가 보면은 대단해요.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경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전 했었고요. 경영에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사실 한 200여 개 정도 군소 정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무슨 여러 헌법당도 있고 막 있거든요. 우리가 공화당, 민주당 얘기만 하는데 200개나 있다고요. 군소 정당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공화당, 민주당 빼고 나머지는 전국구 오피스 사무실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난립 정도인데 글쎄요. 경영인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정치까지 발을 들여놔서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한테 최측근을 나사 수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최측근이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더라. 이거는 무슨 의도로 올린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정치적인 야심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사실 이사회 내지는 CEO지 않습니까? 저는 CEO 리스크도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고 볼 때 테슬라에는 그닥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제3당 창당이라고 하는 저 극단적 선택을 갖다가 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그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까지 하면 OBBBA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법안이라는 말까지 나왔던데. 근데 거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이 그 방대한 법안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고 속속들이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뭐 긍정적인 부분 다소 조금 이렇게 뭐 독소 조항도 없잖아요. 있을 굉장히 것이고. 혼재가 돼 있죠. 네, 혼재돼 있는 와중에 저기서 머스크가 내세운 거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은 악화되고 국가 부채가 너무 는다. 나는 그걸 못 보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망한다. 그걸 막자가 이제 명분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과연 이제 이른바 저 OBBBA 오빠 법안 저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인지 내지는 진단인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점 짚어주셨고요. 네. 저 역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IRA법 기억나시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게 8만 4개 조항이 있거든요. 제가 그 법안은 8만 4개. 모든 조항을 다 훑어봤습니다. 이번에 와. 오빠 법안은 사실 못 봤는데 아침에 네. 거기에 이제 뭐 5만 714번째 조항에 우라늄 산업 육성 방안 이런 게 있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그 법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늘 합니다. 예. 이번에 오빠 법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모든 법안을 보진 않았지만 말씀이 나오신 김에 그 보복세 899조 보복세가 지난주 찾아뵀을 때만 해도 제가 언론 체크만 해서 그냥 삭제가 됐다라고 언론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 7월 1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스카페센트가 네. 이거 삭제해줘라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하원의 그 텍스 커미티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세입위원회 예. 위원장이 예. 그 공화당 출신의 2명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삭제했다고 컨퍼메이션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오빠 법안 중에 이제 뭐 호재는 늘 호재니까 네. 크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이 보복세가 상당히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행히 없애줬고. 없애줬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7월 1일 날 상원에서 그때 찾아뵀을 때마다 한 2, 3주 핑퐁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그 정광석화처럼 7월 1일 날 예상외로 통과했고 7월 3일 날 이틀 있다가 하원에서 바로 또 통과해버렸단 예.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7월 4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식을 했는데 이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뭐 악재와 혼재는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정말 메가 비일 같은 경우를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내지는 그런 행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정도를 우리가 조금 할애해서 좀 봐야 되는 거는 OBBBA 법안 중에 이제 5조 달러로 그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를 네네.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오늘 다루고 싶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왜 우리가 TGA 그 미국 전체의 유동성 추이를 한번 네, 보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아마 향후에 한 2, 3주, 한 달 정도의 시중의 유동성이 쭉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장국을 채워놔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채권도 좀 발행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SLR도 규제 완화해놨고 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향후 뭐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책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도 살짝 금리가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러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 이슈는 해결된 거죠. 일단 해결은 된 거죠. 그러니까 해결된 재무부 지금 보시는 재무부의 일반 계정의 잔고가 이제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돈은 확실히 실탄을 네, 확보를 네. 했는데 예. 문제는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한다.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또 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4.5, 4.8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살짝의 어떤 국채 금리발 소폭 텐트럼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제법 뛰었어요. 네. 이게 3일 날 그러니까 4일 날 휴장하기 전이었습니다만 적어도 뭐 한 6bp, 7bp 정도 10년물이 오르고 했으니까 그동안 쭉쭉쭉 흘러내리던 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것들을 이해하면 반영하는 게 아닌가, 되겠네요.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텐트럼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네. 거고. 예. 그게 뭐 몇 프로까지 갈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주 아까 말씀해 주신 4.2였다가 4.3로 확 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4.4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 실제 2021년도 10월인가로 기억하고 2023년도 5월인가 그때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네. 딱 되자마자
향후 한두 달 동안에 2021년도 1.2, 1.3이었던 10년물 금리가 1.5로 살짝 뜹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3% 중반대였던 게 3.5, 3.6이었던 게 3.8로 확 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간을 갖고 하락을 하는데 그런 식의 연출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7, 8월 달의 변동성이 이제 그런 것들을 믹스해 봤을 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시장 흐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난주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하고 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뭔가 지금 AI 관련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업종별로 성과가 어땠나요? 지금 자료에 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번 주에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이미소비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섹터들이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까지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하는 업종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부동산이나 중소형주가 네. 아직 금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대마불사라고 뭐 엔비디아 등등해서 대형주들이 뭐 최근에는 V자 반등을 하면서는 그 대형주들이 끌어오는 시장. 맞아요.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게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게 S&P 500과 S&P 500의 이퀄 웨이시 S&P 500이 6.76% YTD로 연초 후에 떴고 이퀄 웨이시 5.68%나 뜨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한 흐름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선택을 좀 잘 해서 가야 되는 늘 뭐 업종별 장세, 종목별 장세 이런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건 올라오는 방향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지금 저기 BBB 법안 통과되면서 약간 이슈가 됐던 일단 그거는 확실하죠. 전기차에 대한 의무화 폐지. 그거는 네. 폐지죠.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나중에 폐지하겠다까지 전기차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보조금. 보조금치. 네. 그 대신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조금 더 2030년까지인가 뭐 유예를 좀 해주는 쪽으로. 어쨌건 신재생 쪽은 일단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신재생 쪽은 부정적이지만 일단 태양광하고 풍력 쪽도 완전히 없애나 싶었는데 완전히 없애는 조금 쪽은 아니었고 남겨둔 면에서 볼 때 그 와중에 전기차는 거의 없애는 쪽이었고 네. 머스크가 삐질만 하네요. 근데 머스크도 이걸 원래 예전부터 알고 뭐 알고는 있었다라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통과되자마자 우리나라 종목을 입에 담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에코프로밈이라든가 많이 빠졌던 2차 전지가 좀 관련주들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관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벌써 거르려니 하는 재료가 되긴 됐어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날라온 서한에서 현재는 그때 4월 2일 날 발표된 거는 우리 한국 25% 아니었습니까? 네. 이거보다 높아지면 지금 충격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때 오래전에 우리가 다뤘었죠. 미국은 FTA니까 관세가 많이 낮았거나 없었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거래 상대국에 때리고 있었던 관세가 8점 몇 프로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높거나 25%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암암리에 그 트럼프의 뭐 코멘트나 이런 인터뷰를 보더라도 거래 상대국들에 때리려고 하는 기본 그 임계점, 예. 그러니까 보편 실효 관세가 한 10%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게 언급을 예, 하고 있고 예. 10에서 한 15% 내지는 20% 사이 정도가 될 텐데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원래 대미 관세는 없었다가 지금 새로 추가가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는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앵글로 볼 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뭐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인도, 캐나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차후로 참고해 주시고요. 트럼프가 지난주 초 중반만 해도 7월 4일 이후에 하루에 10개국씩 관세 서한을 날리겠다라고 했다가 여전히 이제 확실히 스카펠 센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카펠 센트가 주말에 8월 1일 날로 딜레이를 일단 해줬죠. 네. 8월 1일부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하자고 하는 국가 말고 다른 국가에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를 서한으로 발송해 버릴 거야. 이제 그게 조금의 변동성의 요인은 되겠지만 조금 더 저는 크게 보려고 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서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네, 뭔가 예. 체근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퇴근하는 느낌. 네. 저의 생각이었던 건 트럼프가 적어도 길더라도 예. 올해 내에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 봉합을 하려는
심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투자의 어떤 성패 내지는 뭐 투자 전략에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시장 그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세안이 통과되면 뭔가 재정 정책 확대 그러니까 이게 시중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예. 이제 계속 나와봐야 예. 되겠지만 차트를 한 두 개 잠깐 보시죠. 예. 먼저 제가 띄워드린 그래프가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라는 언급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국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통장이겠죠. 2월, 5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난 7월 2일 날 현재 재무부 그 일반 계정의 잔고입니다.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2월 달에 일반 계정의 잔고가 7,400억 달러 정도였던 게 지난 7월 2일 날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3,700억 달러로 확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원래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의 잔고 목표 평균 수준을 한 8천억 달러 또는 8,500억 달러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지금 줄어들고 많이 있다. 줄어있네. 그럼 이제 실탄이 계속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요번에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이 됐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였겠죠. 어허. 잔고가 다 없어져 버리면 네, 이제 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실탄을 확보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해소를 했고 그러면 네. 이 TJ 잔고를 포함한 그 앞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 빨강색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중에 빨강색이 미국 전체 시장의 유동성 흐름이고요. 요 흐름 제가 빨강색만 일단 보시면 네. 되거든요. 요 빨간 게 밑에 두 개인데. 위에는 오렌지, 맨 위는 아, 오렌지가 위에는 돼요. 오렌지예요. 예. 가운데 이게 네네. 위에서 두 번째가 빨간색. 죄송합니다. 조금 예. 복잡한 그래프가 나와서. 그리고 이 중에 TGA라고 해서 밑에서 고동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밑에 그래프 동그란 그래프 그려둔 것 중에 네네. 가장 밑에 있는 요 아. 흐름이 TJ 방금 보셨는데 TJ 잔고의 추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21년도 10월 달, 23년도 5월 달에 부채 한도 증액 타결 딱 하자마자 쑥 줄었다가 다시 쑥 잔고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예. 늘어났다는 얘기는 TJ 잔고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죠. 흡수 내지는 예. 그만큼 덜 뿌려주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텐트럼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7, 8월 달에.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나고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잔고가 쑥쑥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탄 확보하는 과정을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 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위에 그 오른편 쪽에 빨강색 그래프로 그려진 네. 빨강색이 그 가장 우측의 그래프에서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끝에가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하. 예, 이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가 올 한 2, 3월, 3, 4월 정도 들어서 유동성을 다시 계속 뿌려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TJ 잔고는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아까 21년 10월, 23년 5월 달처럼 유동성을 살짝 이제 TJ 잔고를 늘렸다가 다시 늘어주는 요 과정이 한 7, 8월 정도에 잔고를 쭉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요 과정에 이제 채권 뭐 부채를 좀 필요한 만큼 좀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채권을 발행하면서 TJ 잔고가 더 이제 TJ 잔고는 늘어나겠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과정이 네.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제공해 주는 게 일단은 조금 홀딩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잔고를 늘려야 되니까. 예. 그런 과정에 채권을 또 발행을 하면 채권 금리는 또 살짝 뜨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 대표님 설명대로 따르면 TJ의 통상적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는 깔고 가는데 8,000에서 8,500억 달러 예, 정도. 지금 한 3,500억 그렇죠. 달러 정도로 예. 하셨으면은 네. 적어도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천억 달러 적지 않은 돈인데 많은 돈이죠. 그걸 갖다가 결국 시중에서 다시 흡수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정교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왜 소장님도 칭찬해 주셨던 그 SLR 규제 완화하는 이유가 다 네. 이런 것들을 포석에 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만 살 수 있는 규모가 5%에서 3% 줄어들었을 때 1.77조 달러니까 하하. 3.5에서 4.5 했으면 뭐 대충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정도의 새로운 신규 매수 기반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어차피 그 스케줄은 다 뭐 꿰차고 있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결국 그렇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TJ 쪽으로 SLR 완화로 어느 정도 그거 하는데 국제 매입 SLR로 여력이 있게 인해서 되면. 창출할 수 있는 네. 신규 수요가 훨씬 그거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뭐 늘 우리가 하는 10년물, 30년물 경매 통해서 인다이렉트 비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뭐 규모가 뭐 70%씩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일부 흡수할 것이고 이제 그럼 필요한 투자자 것도 관점에서는 한 9월쯤 되면 시중에 오히려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통상 네. 스케줄상으로 한 2, 3개월 정도를 쭉 좀 유동성을 좀 증가시켰다가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시중에 이제 지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그런 그러면 측면에서 9월, 10월. 9월, 10월 정도 그러니까 7, 8월 달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어.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지나고 보면은 또 매수 기회이거나 뭔가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역시 얘기고. 좀 빠르신 건데 그러니까 7, 8월 달 싸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 아니겠습니까? 빠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여시예요, 여시예요. 네. 여시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참 잘 컨트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을. 저는 그래서 말씀이 나오신 김에 트럼프 정부가 이 경제나 정책 저는 비교적 잘 매니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말한 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그리고 해요. 트럼프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로켓처럼 미국 경제를 성장할 거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믿으면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네요. 행정부의 수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친트럼프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친 트럼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친 트럼프로 보여요. 아 이제 그 행정부나 정책을 믿는 입장에서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 경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 타임라인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는 참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참 미국 경기는 확실히 세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보시죠. 네. 고용 보고서 지난주에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왔고 한 이틀 있다가 또 ADP 민간 고용 네. 보고서 나왔고 금요일 날 대망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휴장이라 목요일 날 나왔는데 뭐 ADP 민간 보고서는 여전히 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다. 예. 고용 보고서만 보시면 되는데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에 14만 4천 건 늘어났다가 이번 달을 발표된 지난주 발표 14만 7천 건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헷갈리는 게 바로 옆에서 보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비교적 정확한 추세를 잘 보여주거든요. 예. 주간마다 발표하는 게 그게 23만 7천 건이었다가 주간으로 네네. 지난 주간 발표된 게 23만 3천 건 오히려 줄긴 했습니다만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해서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지금 196만 4천 건 동일은 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22만 건 수준이었고 연속 실업청 청구 건수가 연초에 170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네요. 고용 보고서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이 고용 보고서가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볼 때 네.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14만 7천 건이나 되고 어쨌건 실업률이 4.1, 4.1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물론 실업률 줄어든 거는 그 이번에 이제 왜 불법 이민자들 막 50만 네. 명인가 내보내고 네. 이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당 평균 임금 월간으로가 0.4% 증가했다가 0.2%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가에도 부담이 없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일자리 수는 또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 경기는 좀 확실히 세긴 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만 집중해서 보면 이제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7월달에 FOMC 금리 인하는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고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다음에 트루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왜 실시간 네. 물가지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 그거를 보시면 지금 1.95% 지난주 금요일 현재 1.95%인데 이 수치 자체는 틀립니다. 그 CPI나 PPI하고 발표되는 게 계산하는 산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패턴을 보시면 되는데 그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오른편 쪽에 한 4, 5월 달 정도 4월 달부터 이 트루플레이션 지수가 쑥 뜨더니 5월 달 들어서 쑥 뜨면서 최근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월부터 이렇게 쭉 뜨고 있다는 얘기는 4월 2일 날 그 판때기 갖고 나와서 막 관세 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실제로 이제 물가에
전이가 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가장 오른편 쪽에 쭉 뜨다가 지금 한 2% 가까이 뜨다가 이게 보니까 2.23% 가까이 떴네요. 그러다가 1.95로 다시 쭉 또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관세 물가 영향이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7월이라든가 8월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시적 내지는 소폭으로 뜬다고 하면 9월 달 금리 인하, 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보시는 페드와치 7월 4일 날 현재 페드와치를 갖고 왔는데 사실 페드와치도 그렇게 뭐 전망이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냥 투표하는 걸로 산출하기 때문에 어쨌건 4.5에서 지금 한 차례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결 2.9% 빼고 나머지가 다 인하 가능성이니까 98%, 97% 정도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거 페드워치 저기 퍼센테이지 나오는 저게 확률로 나오는 게 그냥 단순히 설문입니까? 네. 저 돈 태운 거 아니에요? 페드와치는 돈 태우는 건 아니라고. 돈 태우는 거 아니에요? 폴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데가 폴리마켓 이제 같은 거는 돈 태운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지는 설문으로 하는 거는 영. 그래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마 폴리마켓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는 네. 한 7, 80% 확률 이상으로 9월 달에 최소 한 차례 이상하는 걸로 보지 않았을까. 제가 한 3주 전에 보니까 80몇 %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7월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도 7월 달에는 가능성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지표는 그렇다 치고 저쪽은 어때요? PMI 지표는? 지난주에 이제 ISM 제조업 네. PMI하고 서비스업 서비스 PMI 다 그리고 나왔죠. S&P 글로벌의 네.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ISM만 일단 보시죠. 우리가 한 2달 전만 해도 ISM 막 연초 이후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우려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 찾아뵀을 때하고 똑같은 PMI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각각 또 오르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조업 지표가 49%라는 건 여전히 50 미치니까 위축 국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때도 한번 이런 표현 드렸는데 2023년, 2024년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고 경기 굉장히 활성화됐을 예. 때조차도 이 제조업 지표가 40%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완연한 시장의 기대, 서베이 지표, 소프트 데이터 자체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간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3,04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7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죠. 5%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2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21만 원. KB금융 2.9%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0만 8,800원이고요. 셀트리온 기아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5%가량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37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4,500원.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49%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27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1,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가캠바이오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만 원. 펩트론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3.8%가량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6만 1,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게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무렵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참 예측 자체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어쨌거나 시장의 속성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어떤 셀온 팩터가 네. 됐건 뉴스가 됐건
우리 또 뭐 상법 개정을 많이 그거 입에 올렸습니다만 막상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니까 네. 오히려 이제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고 오늘 궁금한 거는 LG 엔솔이네요. 굉장히 실적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2022년 11월 달에 보니까 최고가 찍은 게 62만 9천 원. 지난 주말 종가가 31만 500원. 지금 딱 레벨이 그나마 26만 6천 원까지 왔다가 이제 조금 반등해서 이 정도인데 현재도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 재료가 나오고 나서 살짝 지금 최근에 그거 했습니다만 야 이게 왜 차트에 왜 200일선이 안 보이나 했더니 아직까지 이게 상장하고 나서 200일이 안 됐구나. 그래 우리가 이게 LG 화학에서 LG 에너솔루션 분할돼서 나오고 해서 그때 막 날치고 했던 게 거래일 기준으로 채 200일도 안 되는구나.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아슬하게 그냥 3020이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6월 20일하고 24일 사이에 그 갭 어차피 채울 갭이면은 오늘 그냥 채우고 다시 또 뭐 위를 노리든지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남의 나라 PMI 무슨 뭐 고용지표는 맨날 살피는데 우리나라 거는 뭐 안 살펴도 됩니까? 우리 보니까 이충강 대표님 안 살피시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저도 안 살피는 것 같고 어느 전문가도 한국의 고용지표나 한국의 무슨 뭐 경기지표 관련해서 특별하게 요즘 언급들을 안 하시는 게 뭐 이렇게 대세인 것 같은데 그냥 5천 포인트 믿고 가면 되는 건가요? 코스피. 재미없으시겠지만 저는 펀더멘털을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 주셨을 때마다 표현드리는데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4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2023년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103%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이지 않습니까? GDP를 분해해보면 그중에 수출과 수입을 합쳐보니까 GDP의 103%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결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를 제가 가끔 이제 한국 볼 필요가 있을 때 보는데 수출이 최근에 올 연초 들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지난 6월 달에 살짝 좀 좋아졌던 거 반도체 빼고 나머지 업종들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 뭐 야단을 혼을 날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께 하반기에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거가 하는 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에 대해서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게 지금 대부분인데 지금 이충강 대표님은 되게 소신 발언을 해주셨어요. 욕을 먹어도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뷰를 그대로 드리는 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좀 급하게 올랐죠. 대선 이후에 그한 한 달 반, 두 달 만에 3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런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적정 주가를 적정 지수 흐름을 찾아갈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3,040인데 저게 뭐 2,900이 적정일지 3,000이 적정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포인트까지 탁탁 찍으면 좋겠지만 뭐 귀신도 모른다는 게 그건 주가니까요. 그렇죠. 대충 방향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락보다는 그래도 좀 사이드 워킹 이를테면 좀 횡보하는 장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깊이 리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저도 지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아까 제가 차트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LG 엔솔.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네. 이게 지금 상장한 지가 언젠데. 200일선이라서 맞아요. 이거 지금 뭐 충분히 이게 언제야? 이게 20 제가 기억에 한 2, 3년 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일선 지금 33만 원, 뭐 지금 200일선 충분히 나오네요. 35만 원대 중반.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빠른 인정 좋죠. 예. 그래도 그렇지 그걸 갖다가 이걸 아무리 세팅을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런도 한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BM이 지주냐 에코프로가 지주냐 헷갈리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갑자기 옛날 기억이 갑자기 상기되네요. 상기되네요. 네, 저희 예. 방송에서 지금 못 나오신 분 계신데. 아유, 네. 막 그런 황당한 실수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그래도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좀 헷갈리는 게 네. 네. 4월까지는 미국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6월 들어서 이게 글쎄 저는 사실 의구심입니다. 미국 S&P 500의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가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6월 들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7월 3일 현재 팩트셋에서 예. 아시겠지만 팩트셋이 미국의 기업 실적 관련한 가장 방대한 이 데이터를 기업 주는 실적 거거든요.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온 속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9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서 이제 협상을 하거나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관세 서한 발송 대상국은 그 전에 나온 얘기로는 12개국에서 15개국이 될 것이다. 글쎄 어느 정도 이제 관세율이 발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당장 8월 1일부터 이제 미국의 관세율 이제 발효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많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 떨어집니다. 지금 3,039 그리고 코스닥도 0.3% 내림세입니다. 77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떨어집니다. 62,6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2% 하락합니다. 지금 26만 5천 원 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3% 강세를 보여줍니다. 32만 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합니다. 103만 4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1% 떨어지네요. 20만 8천 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9만 8,500원. 그리고 KB금융이 약보합으로 11만 1,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9% 하락합니다. 5만 2,200원. 네이버가 0.4% 올라갑니다. 25만 2천 원. 1% 이상 올라가네요. 셀트리온 0.6% 하락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약보합권이네요. 37만 5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0.8% 하락합니다.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1.3%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래 연소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10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9% 하락합니다. 4만 6,400원. HLB도 떨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오히려 3.5% 강세 보여줍니다. 51만 원 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휴젤이 약보합으로 3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하락합니다. 2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모두 1% 넘게 떨어집니다. 각각 주가는 11만 8,900원, 18만 6,2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6% 올라갑니다. 6만 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날, 전자결제 쪽이죠. 지금 갤럭시 머니트리도 3.4%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KG 이니시스도 1% 이상 올라가고 다날이 7.9% 강세를 보여줍니다. 9,140원이고요. 엑토파이낸셜도 3.7% 올라갑니다. LG CNS도 5% 강세고요. 더즌도 3.5% 상승 보여주고 있고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미투온도 각각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NHN KCP도 3.7%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흐름 좋고 이게 또 전자결제, 지역화폐 다 엮여 있는 종목들이에요. 코나이 같은 경우가 이제 10% 급등을 하면서 지금 6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쿠콘, 웹캐시도 6%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라클도 3.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움직임 다 좋습니다. 오늘은 다 그쪽 움직임이네요. 이 가운데 이제 보험주 내에서는 동양생명이 지금 19% 급등을 하네요. 지금 7,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71억 원, 기관 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38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9억 원, 197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는 지금 1,9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0전 상승한 1,362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이 보니까 지금 보합권으로 낙폭을 빠르게 좀 축소해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강하네요. 일단 뭐 외국인이 그렇게 막 밑으로 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초반 흐름이네요. 이 정도면 뭐 진짜 강한 거네. 예, 이렇게 해서 21선이 그냥 이렇게 평균치가 높아지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린다. 뭐 그런 식의. 아까 지금 이중광 대표님 어디에서 말이 끊겼죠? 미국의 기업 실적이 기업 실적 얘기. 네네. 마무리 좀 네, 드리면 실적 얘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백스에서 발표한 2분기에 플러스 EPS 성장률, 주당 순이익 성장이 플러스일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한 회사가 110개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110개 중에 가장 오른편 끝에 2, 4분기 때 51개 회사가 플러스 기록을 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수치가 지난 1, 4분기에는 39개에 불과했었습니다. 110개 회사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개선이 되는 회사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고, 이 지금 발표되는 수치가 지난 5년 평균, 10년 평균 각각 42, 39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 뭐 50 한 1, 2 정도 되니까요. 저기 개수 자체가 되니까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고,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 지지난주 현재로 보니까 연초에 2025년 한 해 S&P 500 상장 회사 전체의 주당 그 순이익의 그 달러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의 평균이 276달러, 270달러 중반 정도 됐었다가 지난 4, 5월 달에 270달러 초반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6월 들어서 갑자기 그게 280달러로 다시 쭉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드 데이터를 갖고 다 전망을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팩스셋에서 실제로 이제 하드 데이터, 로 데이터를 싹 긁어서 발표를 했겠죠. 신뢰할 만한 독립 리서치 기관임을 전제로 할 때 기업 실적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하반기에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저는 보니까 월가에는 톱니, 우리 한국에는 이충강, 앵그리버드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톱니가 이제 진단하기로 뭐 자주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most hated rally 뭐 그런 식으로 미움받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미움받는 상승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큰 손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근데 자금막 올라간다. 그렇게 진단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도 늘 월가의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 잠깐 드렸었습니다만 큰 손들, 기관 투자가들은 이번에 매집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다. 예, 좀 뭐 역대급은 아니지만 이 평균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4월 8일 이후에 한 2달 만에 그냥 V자 반등 한 23%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 대표님, 다른 대표님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저희가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형은 상당히 이번에 발군의 성과를 계속 치현하고 있는 중인데 자산 배분형이 이번에 참여를 못했어요. 저희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가자는 전략인데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V자 반등을 할 때 참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럼 시장 수익률만큼 안 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뭐 이런 거 다 솔직하게. 그러면은 저 이 대표님도 지금 이 랠리가 약간 밉네, 그죠? 반반이죠. 왜냐하면 주식형은 또 그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하니까 이게 좀 갈리는 거죠. 욕심껏 했으면
좀 공격적으로 베타를 좀 빨리 늘렸으면 이번에 V자 반등할 때 참여를 했을 텐데 운용이라는 게 늘 그렇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변했다. 늘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 큰 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광3점 몇 번씩 먹여줘가면서 끝내는 이제 광박 피박 씌우고 그렇게 탈탈 털어가는 시장이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오히려 이제 큰 손들이 틀리네. 정보가 그만큼 맞아요. 예. 정보가 근데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 이제 네. 많이 해소가 된 것이고 예, 또 그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세상이. 하기야 증권사 영업하는 친구들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딸린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글로벌 큰 손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길래 시장 수익률에 못 따라가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게 수익률이 괜찮아지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앵커님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고 아니, 왜냐면 통상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가라고 예. 하면 이제 하버드 뭐 인다우먼트라든가 예, 예. 연기금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전통적으로 채권, 그러니까 자산군으로 볼 때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많이 투자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아마 요번 국면에서는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뭐 보험회사 같은 뭐 연기금도 그런 걸 충분히 하지 네네. 않겠습니까? ALM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채권이 워낙 많긴 한데 주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뜨하고 좀 축소를 해놓은 걸 반등도 이렇게 슬금슬금 반등한 게 아니라 갑자기 V자만 맞아요.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들은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네. 더 보수적이니까 참여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 무슨 모르겠어요. 그 좀 핫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자산군을 좀 섞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네. 항상 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이분 헤지펀드까지도 적당히 좀 배분을 해서 베타를 적당히 늘려가는 예를 들면 주식이 좀 좋을 것 같으면 주식 비중이 한 30~40%였던 거를 한 50% 정도로 이런 정도의 매니징을 좀 개인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재미없는 답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저는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20% 올랐다고 해서 시장보다 막 방송에서 이런 표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포트폴리오가 막 그냥 공격적인 종목 하나에다가 레버리지 3배짜리 섞고 막 저는 그거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만한 사람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네. 투자의 첫걸음은 저는 외람된 표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가 첫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어.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허. 야, 지금 우리 시청자분 올리시는 반응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이충강 대표님도 요즘 이래저래 방송이 많아지시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보신 분하고 띄엄띄엄 보신 분하고 이제 차이인데 지금 이제 이충강 대표님 숏쟁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절대 숏쟁이 아니고 상승 요정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보면은 그 대목만 들으시면은 저 친구는 맨날 비관적이네 부정적이네 숏쟁이가 어떻게 자산운용사 대표를 합니까? 투자자문사 대표를 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상승 요정이라고 비주얼하고 전혀 비주얼하고 어울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 대표님 보면은 미국장하고 우리 국내장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좀 어떤 많이 틀립니다. 다르네요. 네. 그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다른 거 무엇보다 1994년도부터 제가 1994년도부터 꼭 하는 이유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9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만 해도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180포인트, 200포인트, 250포인트였거든요. 94년도부터 401K라는 게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데 지난주 금일까지 제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지지난주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 동안 S&P 500 상승률이 1270% 정도 되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230%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배, 1.3배 떴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하고 한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GDP 성장률이 80년대 중반만 해도 10%, 15%, 16% 이랬습니다. 그 고도 성장 이게 시기였죠? 지난주 작년 말까지 올해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서 조금 회복을 했을 거예요. 전망치가.
1%가 겨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0.5%도 안 될 겁니다. 올해 성장 전망치가. 예. 한국이 그렇고 한국이 18%, 15%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네. 미국은 2%에서 2% 중반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어허. 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거. 거기에는 정책적인 측면, 전 세계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의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특히 또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조금 이질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내지는 유지 이상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창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거 보면 단기적인 주가 흐름 글쎄요. 저희 뭐 그걸 맞출 자신도 없고 뭔가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펀더멘탈에 기반했을 때 좀 더 펀더멘탈하게 좀 말 그대로 펀더멘탈한 시장이 투자할 때 훨씬 더 히트레이쇼가 높고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좋게 보시는 미국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포트폴리오 그 전에 보면은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유틸리티였나? 유틸리티, 부동산, 부동산? 중소형 예, 그리고 요런- 원자력.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중소형하고 중소형하고 부동산이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쫙쫙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해요. 아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주하고 부동산이 각각 올 들어 0.85, 2.6% 정도 네.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뭐 산업재라든가 통신 서비스 이런 것도 13.3%, 막 10% 이상 올랐을 때. 근데 연말까지로 보면 이제 OBBB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을 예. 할 겁니다. 네네. 예. 규제 완화 감세 여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탄력성이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과 중소형이라고 생각을 아직 하고 있고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또 한 축으로 투자를 이미 해놓은 게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가 네. 저희가 상당히 요새 좀 회피한 산업재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인프라 도로를 쪽? 새로 깔거나 인프라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자재를 대거나 수송을 하는 이런 업종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지금 산업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산업재 ETF를 네. 재작년 하반기에 이미 편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연초에 빠질 때 조금 흔들했죠. 중소형 산업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회복 국면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반도체나 AI 쪽은 없네요. 그건 기본으로 기본으로? 예, 뭐 메가캡, M7 이런 예. 건 잘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것도 기본으로 어느 정도는 담고 가는 거고. 네, 저희 포트폴리오 한 30%, 40%는 일단 네. 담고 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할 때 이제 중소형 부동산, 산업재, 원자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있죠. 환율은 제법 1,350원대까지도 왔는데 여기서 뭐 추가 급락 가능성은 크게 안 보시는 거죠? 제가 요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아, 예. 뭐 그래프는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달러 쪽 수급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예.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그 CFTC 예. 달러 미결제 약정 어허. 규모, 순매도 약정 규모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보는 게 좀 편하긴 한데 예. 그래프의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빨강색 그래프가 헤지펀드들이 지금 잡고 있는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고요. 이 빨강색 그래프 0 기준으로 위로 올라온 게 달러가 약세될 거에 대해서 배팅하는 거래 수준이고 0 밑으로 가는 게 강세 배팅하는 수준인데 재밌는 건 위로 올라갔던 포지션이 쑥 줄어들고 밑으로 내려갔던 포지션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이 0 기준으로 딱 수렴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달러가 연초 이후에 지금 한 7.5% 약세였습니다. 예. 이 정도가 이제 거의 평균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원달러로 치환을 해보면 1,35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DXY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한 95포인트 정도가 하단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몇 개월 계속 저희가 이제 달러를 보고 있는데 95포인트하고 원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1,350원 정도 1,350자가 딱 보이면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 한 두세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달러 기준으로 볼 때 달러 약세도 이 정도에서 이제 뭐 평균 수준으로 어떤 뭐 수렴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기본적으로 정책금리 차가 2%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